그래서 제일 궁금하신 게 이제 왜 벨라루스냐. 네. 일단은 벨라루스가 제일 열심히 이 난민 장사를 하고 있어요. 벨라루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벨라루스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네. 뭐 국경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항공사가 어디냐면은 벨라비아 항공이라고 네. 벨라루스 국적 이제 항공사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냐면은 이 벨라루스 이제 항공사인 벨라비아 항공사가 비행기가 모자란 지경이에요. 지금 예. 아니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뭔가 문제가 될 거라는 건 벨라루스가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진 않는데 뭐 일단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돈벌이도 됩니다. 무슨 돈벌이가 되죠? 원래는 이제 이 비자 발급 수수료가 한 $90 정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1,200 정도씩 받습니다. 보면은. 아 이거 돈으로? 이거 돈도 있고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을 세계의 그 어떤 곳으로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우리 박사님과 함께 오늘 가볼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걸 나라라고 해야 되나요? 지난 시간에 이제 헝가리 이야기 이제 헝가리. 예, 네. 했었죠. 보면 최근에 이제 동유럽 관련해서 여러 네. 가지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새삼 좀 앞으로 관심을 좀 기울여 봐야겠다 싶은데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벨라루스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벨라루스? 예, 아. 백러시아.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네. 근데 이 벨라루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뉴스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벨라루스하고 이제 벨라루스 서쪽에 이제 폴란드가 있는데 네.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죠. 근데 이 벨라루스하고 폴란드 사이에 난민들이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뉴스들이 최근에 자주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민이 이제 보면 폴란드 정부에 따르면 이제 8월달 이후에 네. 한 10,000명 이상이 이제 폴란드 지역으로 계속 지금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요. 어디서 오신 분들이 대체로? 뭐 시리아 뭐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뭐 시리아도 있고 중동 지역도 있고요, 아프리카 지역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난데없이 벨라루스에 난민이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벨라루스를 목표로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대체로. 그래서 일단은 폴란드는 뭐 난민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국경 지역에 대해서 현재 긴급 사태를 선포해 놓은 상태예요. 좀 이렇게 폐쇄를 좀 하고. 예, 폐쇄하고 이제 접근을 아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지역에 살던 분 빼고 나면. 네. 그리고 이제 폴란드 국경으로 진입한 난민들을 이제 밀어내거나 다시 추방을 이제 벨라루스 쪽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벨라루스는 다시 또 밀어내요. 폴란드 지역으로. 그 원래는 벨라루스로 오셨던 분들이 예. 폴란드까지 진출하다가 막혔는데 예. 그 사이에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근데 날씨는 추워지고 있고 현재 이제 수천 명의 난민들이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있다라는 네. 보도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얼핏 들어보면 그냥 난민 받기 싫어하는 두 나라 간의 이제 핑퐁 게임처럼 이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의도적인 그런 면이라는 게 이제 폴란드 정부의 이제 주장이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벨라루스가 뭔가 의도를 갖고 이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는 벨라루스 네. 당국이 이제 네. 의도적으로 네. 난민들을 이제 폴란드 쪽으로 계속 보내고 밀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 2주 동안에 최소한 9명 이상의 난민이 이제 동사, 등 뭐 질병 등으로 이제 사망을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네.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EU는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EU 그럼 난민 열심히 받아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하이브리드 위협이라고 이제 간주를 하고. 하이브리드 위협?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한 국가를 공격을 할 때 군사력으로 이렇게 확 때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때리고 나면 이제 큰 충격이 오긴 하는데 반면에 누가 때렸는지는 금방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이 나쁜 놈이야. 그러면 이제 반격을 해야죠. 네. 그런데 이제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면서 누가 우리한테 위협을 가하는데 이게 딱히 뭐라고 말하기 애매한 위협들이 있어요. 적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그렇죠. 거예요? 공격 주체가 흐릿해지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이브리드 위협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러시아가 이제 원래 우크라이나의 이제 분리, 우리 동부는 따로 갈 거야라고 했던 요만큼 아주 작은 세력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분명히 러시아가 지원해주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러시아는 이제 겉으로는 계속 아니라고 하고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분명히 적대적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직접 군사력을 투입하지도 않고 대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전전이라든지 뭐 인터넷상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하는데 그러면 직접 군사력 개입은 없는데 군사력으로 개입하는 만큼 이제 괴로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죠. 그런 걸 하이브리드 위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를 이제 짬뽕을 시켜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EU 차원의, 왜냐하면 네. 이제 폴란드도 EU 회원국이잖아요. 중요한 회원국이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곤란하다. EU 네네. 차원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번에는 뒤에 이제 EU가 있으니까 이 넘어오는 난민들,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제 꺼리낌 없이 이제 이 뭐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공격을 또 여러 가지로 하는 복잡한 차원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난민들이 막 뭔가 테러를 벌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민족주의가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슬람이나 이제 이런 난민들에 네.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강한데 그걸 이제 꺼리낌 없이 또 지금 또 이제 펼쳐내고 있는 상황이죠. 하필이면 그 별로 뭐 이민족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은 폴란드로 이 난민분들이 갈 이유는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폴란드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언제나 난민들의 목적지는 크게 한 두 곳 정도 되는 것 서유럽. 같아요. 서유럽 중에서도 일단 독일,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영국.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상 네. 이제 박해받고 있는 자들을 이제 보호해야 된다, 망명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사항이 헌법에 있어요. 아예 헌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냉전 시절부터 네네. 이제 서독이죠. 그 당시는 이제 난민들을 망명을 잘 받아주는 대표적인 국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복지도 괜찮게 잘 돼 있는 나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더 미국으로, 결국은 이제 미국 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중간 기착지로. 중간 기착지로 영어도 배우고 시스템을 좀 익숙하게 된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거죠. 네. 이 EU라는 이 공동체는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연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U 회원국 간의 통행은 당연히 자유롭죠. 네. 그러니까 어디든 한 곳으로만 진입하면 그다음부터는 안에서는 돌아다니는 것들을 막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쪽 끝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폴란드, 사실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고 그 위쪽에 있는 이제 리투아니아나 라트비아 이런 지역들도 지금 이제 벨라루스에서 밀려드는 난민들로 상당히 지금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가면 그다음부터는 유럽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EU라는 동네가 EU가 생기기 전부터 이제 생겐 조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생겐 조약 아마 다 아실 텐데 이제 그 한 지역에 들어오면 네. 이제 서로가 이제 국경을 개방해 가지고 간다라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지난 1985년부터 이제 유럽에는 있었거든요. 네. 이 쉥겐이라는 조약은 이제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에 인접한 룩셈부르크 조그만 나라죠. 잘 사는 네네네. 룩셈부르크에 이제 쉥겐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서독,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그다음에 룩셈부르크 이 5개의 나라가 1985년에 상호 국경 개방 이 나라들끼리는 라고 이제 개방을 한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유럽 연합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논의를 했는데 네네네. 이제 몇몇 나라, 특히 뭐 서독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국경을 그렇게 열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게 답답하던 그냥 뭐 합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걸 우리 보여주겠어라고 생각했던 이제 서독과 프랑스가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이제 쉥겐 조약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EU가 이제 다시 회원국으로 EU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EU의 제도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EU 안에만 들어오면 자유롭게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든 전체 EU 통로에서 제일 약한 지역을 찾아가지고 진입이 제일 쉬운 지역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이제 시리아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졌을 때 제일 많이 이제 시도했던 통로가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 이제 바다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이 지역으로 가는 게 이제 배를 이용해서 쉽게 갈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사실은 되게 힘든 루트였어요. 왜냐하면 바다라는 것들은 알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육지가 아니다 보니까 섬에서 이제 일단 상륙을 했는데 그 섬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거기가 이제 뭐 이탈리아나 그리스가 이제 섬 지역에 난민 수용소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까다롭게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근데 그런 것보다는 벨라루스는 이제 국경만 딱 넘으면 육지니까 훨씬 쉽다. 벨라루스까지는 어떻게? 거기도 가깝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벨라루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몸이 이제 다급해진 상황이에요. 난민이 밀려드니까. 그래가지고 현재 한 3억 유로, 한 4,50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이제 국경에 철조망을 깔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우리 이제 그 DMZ
그 남방 한계선 철책선처럼 그런 철책을 이제 깔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도와달라. 하긴 이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들어오면 그렇죠. 어디든 가는 거니까. 예. 근데 의외로 독일과 프랑스는 그래 뭐 자금은 지원해 주는데 사실 이 폴란드가 요청하는 건 뭐냐면은 군 병력을 좀 보내달라. 라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독일, 프랑스는 아직까지는 좀 엉거주춤한 이제 이런 상태인데 비해서 영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영국은 이제 EU 회원국도 아닌데 이제 영국은 재빨리 이제 현재 150명 정도의 공병대를 이제 이 지역에 보냈어요. 사실 뭐 공병이 가서 할 일이 뭐 그리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영국이 이렇게 간 이유는 이제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군 투입. 예, 영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겠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돌고 돌면 영국한테 또 몰려온다라는 거죠. 이 사실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프랑스랑 좀 삐걱거리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영국이랑? 예. 왜요? 뭐 오커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업 문제도 있고. 네네. 예, 그래서 프랑스랑 좀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아니 저번에 좀 말씀해주신 지금 핵잠수함 같은 그렇죠. 것도 그 오커스 이제 호주 굉장히 좀 불쾌한.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가 이 영국이 자꾸 자기 신경을 건드리면 이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민 단속을 안 해버려요. 프랑스에서? 프랑스에도 지금 난민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버 해협 근처라든지 그다음에 유로 터널 이제 바다로 이제 바다 밑에 해저 터널로 이제 가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난민들이 진입을 되게 많이 시도를 해요. 지금도. 근데 평소에는 단속을 해가지고 이제 막고 있다가 영국이 신경을 자꾸 거스리면 단속을 안 해버립니다. 그냥 가게. 예, 그러면은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지난 한 10월달 정도에는 하루 최대 1,000명 정도가 도버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갔대요. 예,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보면 골치 아픈 거죠. 그 유로 터널로 들어가면 걸어서 거기를 건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위험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걸어 건넌다기보다는 제일 원하는 거는 이제 그 유로 터널 지나기 전에 정차역 근처에서 몰래 타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공략을 하고 싶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유럽 연합 EU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태도가 많이 바뀐 거죠. 2015년 같은 경우는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난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못 받겠다라고 하는 헝가리, 폴란드를 막 압박을 하고 서로 티격태격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상황이 바뀐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하여튼 독일 사람들도 조금 불만이 많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뉴스들 보면. 예, 뭐 불만은 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 그때는 정말 인도적 참사였는데 비해서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최근에 아프간 난민 같은 경우 수백 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현재 벨라루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불법 국경 침입이다라고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난민들이 어디서 왔냐라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중동 지역이 많습니다. 중동. 예. 근데 이제 북아프리카, 뭐 알제리나 모로코, 뭐 리비아 이런 지역들도 있지만 더 밑에 콩고, 카메룬 뭐 이런 지역에서부터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도대체 벨라루스까지 어떻게 오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여러 통로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벨라루스의 수도인 민스크 지역으로 향하는 이제 그 화살표가 보이시죠 보면은 예 여러 곳에서 지금 뭐 진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중동 지역이고 대표적인 곳이 이제 이라크예요. 이라크? 네. 이라크에도 하긴 뭐 워낙 정세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라크가 정세가 불안하다는 거는 그만큼 국경 통제가 잘 안 된다는 의미죠. 그럼 다른 데서도 이라크로 일단은 이라크가 중간 기착지예요. 일단 이라크로 가면 이제 뭐 바그다드에 당연히 이제 벨라루스 대사관이 있겠죠. 대사관에 가면 벨라루스 비자를 내줘요. 그래요?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줍니다 보면. 그럼 거기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바그다드에서 직접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보다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쿠르드 이제 자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북쪽으로 이제 갑니다. 아르빌이라든지 아니면 술라이마니아 같은 이제 이런 그 쿠르드 그 분들이 많이 있는 북쪽 지역에서 이제 진입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라크나 이제 쿠르드 쪽에서 보면은 거의 패키지 상품처럼 팔립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 발급, 그 다음에 이제 항공료, 그 다음에 국경 통과를 위해서는 또 누가 또 가이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합해가지고 한 뭐 이제 우리 돈으로 한 보면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는 한 10,000유로, 한 12,000유로 정도 내외라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돈을 지불하면 아예 패키지로 상품이 딱 돼 있어요 구성이. 여행사에 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쿠르드 자치 지역인 이제 그 술라이마니아 같은 지역에는 아예 여행사가 패키지 상품을 구성해서 이제 광고도 해요. 싸게 모셔드립니다. 그 난민분들이 근데 2천만 원 되는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쉽지는 않은데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가는 거죠. 일단 EU에만 가면 내가 이제 진입만 하면 여기보다는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 개인이 이제 그 목표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식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 자식들은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 뭔가 너희들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술라이마니아 같은 지역에서는 이 벨라루스 진입을 위한 이제 그러면 옷도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물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옷, 그다음에 배낭, 신발 이런 거 파는 이제 별도의 이제 시장들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하신 게 이제 왜 벨라루스냐? 일단은 벨라루스가 제일 열심히 이 난민 장사를 하고 있어요. 벨라루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벨라루스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뭐 국경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항공사가 어디냐면은 벨라비아 항공이라고 벨라루스 국적 이제 항공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실어 나르고 있는 거죠, 민스크로. 그래서 일단 민스크에 이제 항공편으로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육로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냐면은 이 벨라루스 이제 항공사인 벨라비아 항공사가 비행기가 모자란 지경이에요. 지금? 예. 아니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뭔가 문제가 될 거라는 건 벨라루스가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진 않는데 뭐 일단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돈벌이도 됩니다. 무슨 돈벌이가 되죠? 원래는 이제 이 비자 발급 수수료가 한 $90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1,200 정도씩 받습니다. 보면은. 이거 돈으로? 이거 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라루스 안에 이제 상태를 보면 벨라루스에 딱 도착을 하면 일단은 이제 그 정부가 소유한 호텔 한 3곳에 다 집어넣습니다. 이제 그 신원도 파악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군용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폴란드 라트비아 이제 접경 지역으로 데려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가면 벨라루스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찰이 이제 자 숲으로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여기 대충 요쪽 지역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사람들이 별로 폴란드 군경이 별로 없으니까 이쪽으로 이용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저는 갑니다 그러고 하는 거죠 보면은. 벨라루스가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벨라루스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히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벨라루스도 못 갑니다라고 이제 막는 거죠. 이제 원웨이 티켓인 거죠. 야, 벨라루스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지난 벨라루스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U가 이제 그 벨라루스가 그 반체제 인사, 벨라루스 대통령을 비난하고 반체제 인사가 이제 지나가는 이제 그 라이언에어였나요? 그 비행기를 이제 강제로 착륙시켜가지고 이제 끄집어낸 이제 자가 있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EU가 이제 6월 달부터 각종 경제 제재를 벨라루스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벨라루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EU에 대해서 뭔가 반격할 이제 거리를 찾다가 이제 난민이라는 수단을 이제 활용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 8월 달부터 이라크에서 출발하는 난민에 대한 특별 비자 발급, 뭐 발급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이런 조치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공편도 막 대폭 증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어떻게 넘어가면 되는지, 넘어가면 망명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강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가 아까 철조망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패키지로 이제 강의만 해주는 게 아니고 철조망 절단기, 커터, 와이어 커터, 그 다음에 손도끼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벨라루스가? 예. 이건 의도적이네.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러네요. 이거 하기 싫으면 우리한테 잘 보여. 뭐 이런 거죠 보면은. 경제 제재 풀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EU 입장에서 봤을 때 덜커덕 이거를 이제 받아줄 수는 이제 없는 거죠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벨라루스는 말을 안 들을 것이고. 그러면은 출발지를 막아야겠죠. 그래서 중동에서 벨라루스로 향하는 항공편을 이제 막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있나요, 그게? 예. 중동 국가들이 이제 왜냐면 우리 국가에서 슬롯을 없애버리면 되니까 공항에서 무슨 명분을 붙여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라크, 터키, 뭐 이란 이런 쪽에서 이제 민스크로 가는 티켓 발매를 이제 중단하고 이제 기존에 발매했던 것도 취소하라고 이제 압력을 넣어서 이들 국가들이 이제 지금 현재 줄줄이 이제 그 항공편 이제 결항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환승이다. 뭐 그래서 환승은 안 막았다가 그것도 이제 최근에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또 뒤에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벨라루스가 이제 이렇게 움직여서 네. EU를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 뭐 사실 좀 되게 복잡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벨라루스를 이제 우방 국가로 생각을 하니까 도와는 주는데 좀 속내는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와준다라는 것들은 네. 이제 뭐 최근에 공동 군사 훈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호 및 동맹 관계를 이제 과신을 하고 있는데 벨라루스가 너무 막 나갈까봐 이제 무서운 거죠. 이 루카센코 대통령이 네. 이제 최근에 그런 위협을 했잖아요. 우리 이제 벨라루스를 지나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이 있어요. 네. 우리 이거 잠글 거다. 너희들 계속 우리 제재 안 풀면. 근데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자 바로 러시아가 나서 가지고 이 가스관에 대한 모든 시설은 러시아 군이 안전하게 통제하고 있다. 우리의 관할이 있고 우리는 EU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의무가 거다. 있고 그 의무를 다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태 수습에 나섰어요. 벨라루스는 러시아 말도 잘 안 듣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이 루카센코가 되게 피곤한 존재예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네. 그러니까 만약 정말로 루카센코가 이 잠궈버리면. 가스관을 딱 잠궜다. 그러면 EU 입장에서 보면 큰 타격을 입죠. 그러면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제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동쪽에서 오는 가스는 믿을 수가 없어. 네, 우리가 뭐 현재보다 3배, 4배를 돈을 더 들여서라도 안정적인 걸로 뭐 가겠다.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뭐 다른 곳에서 남미에서라도 우리가 갖고 와야겠다라고 하면 러시아에서는 거대한 시장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상당히 좀 애매한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EU에 대해서 영향력 확대는 좋은데 극단적으로 가면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네. 최근에는 최근에는 이제 그 EU한테 이제 아니 둘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둘이서 둘 문제인데 왜 자꾸 우리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폴란드를 이제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데 나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가 러시아에 대해서 괜히 요즘에 과도하게 우리가 무슨 벨라루스 뒤에서 난민을 조장한다고 네.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근거 없는 모략이다. 멈춰라. 네. 라고 이제 또 비난의 수위를 또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에피소드, 네. 일시적인 에피소드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난민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타격을 주는 전술은 꽤 옛날서부터 사용돼 왔던 전술이에요. 그때도 그런 난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절, 특히 이제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중세 시기에 이제 이런 걸로 많이 당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국의 영토로 한꺼번에 이제 전쟁터에서 내가 이제 이를테면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 백성들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사람들을 다 내쫓는 거죠. 저쪽 옆 나라로. 옆 나라로 내쫓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 지역은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 빠듯한 지역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전술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럼 수용 능력이 초과되면 이제 당연히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뭐 내전이라든지 반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옛날에 이제 식량을 이제 부족하게 만드는 이런 전술인데 이 16세기 경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지금의 중동 지역을 장악을 하고 발칸 반도를 통해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진출을 할 때 이런 이제 전술을 이제 열심히 이제 활용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기억들이 있는 지역들이 되게 많았고요. 사실 이러한 전술은 뭐 옛날만 쓰는 게 아니고 최근에도 써요. 이제 냉전 시기에 이제 동독하고 서독이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동독 가운데 베를린 있잖아요. 베를린도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동베를린 지역을 통해 가지고 난민들이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소독 망명을 뭐 거의 몇십만 명 단위로 신청을 했었어요. 어떻게 지하철을 타고 망명을 신청하냐? 지하철이 이어져 있나 보죠? 예. 그러니까 원래 베를린이 한 도시였잖아요. 한 도시였는데 이제 연합군하고 이제 소련은 나눴잖아요. 위에 지상은 나눴는데. 예, 나눴는데 이 지하철 망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환승역, 그 프리드리스트라세였나? 자고 한 그 주요 환승역이 있어요. 그 환승역을 거치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역에 그러면 뭐 지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지상으로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베를린 주민들은 접근 금지. 안에서 앞에서 다 검문을 하는데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동독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뭐 알아서 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이제 동베를린으로 와서 동베를린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서독도 서독이지만 주로 이제 프랑스로 이제 많이 가려는 이제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당히 서독이 골치를 이제 섞였죠. 그러니까 이제 동독은 이제 서독에 여러 가지 타격을 주고 지원을 늘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했던 거고 이에 대해서 서독은 이제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경제 제재가 아니고 경제 지원해 주는 거 줄일 거야. 라는 이제 카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적당히 서로 이제 타협을 봤는데 실제로 동베를린 그러니까 베를린 지하철을 탄 이제 지하철을 이용한 망명은 뭐 사실 냉전 종식 때까지 계속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꽤 오래된 이제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EU는 뭐 계속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프론텍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EU 국경 경비대가 있어요. 있긴 한데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였다가 2016년부터 여기를 좀 강화하자. 그래가지고 상설 유럽 국경 해안 경비대 이런 식으로 좀 승격을 시켜서 이제 머릿수도 한 1,500명 정도 늘리고 그 다음에 여기 소속이면 그 해당 국가에 뭐 승인 없어도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이제 뭐 그리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아이 말도 안 돼 뭐라고 해서 좀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최근에 사태가 점점 심해지니까 지난 한 2019년부터 이제 다시 이걸 더 강화하자. 그래서 병력 1,500명 가지고는 지중해 풀어놓으니까 보이지도 않더라.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10,000명 수준으로 이제 늘립니다. 10,0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바다에서 막으면 힘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바다에서 막으면. 바다에 빠뜨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난민들이 아프리카를 이제 통해서 이제 거쳐오니까 주요 거점 국가들한테 이제 지원을 강화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리비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거기서 차단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난민이라는 게 우리는 어쩌다가 이제 무슨 큰 사태가 벌어지면 이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난민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도 요즘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미국도 뭐 남미 쪽에서 올라오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 캐러밴이라고 해서 유럽하고는 약간 좀 다른 또 패턴이죠. 이제 어느 나라에 이제 우리 미국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갑자기 이제 그 흐름들이 나타나면 너도 나도 이제 막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세요?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우리도 같이 가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집단으로 이제 막 이주를 그렇더라고요.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콜롬비아에서 이제 이 콜롬비아 위쪽이 이제 파나마인데 이 펜 아메리카 하이웨이라고 있어요. 이제 저 캐나다 뭐 알래스카 쪽으로부터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남미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1930년대, 40년대 이제 개통이 됐었는데. 단절 구간이 있어요. 파나마 구간이 단절이에요. 왜냐하면 여긴 정글이 너무 이제 깊어가지고 안 된다 싶었는데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글을 뚫고 사람들이 이제 파나마를 거쳐서 그 위쪽으로 이제 멕시코까지 이제 계속 올라오는 일들이 이제 계속 있는 거죠. 보면은 얼마 전에는 또 그 IT 이제 쪽에서 이제 난민들이 수천 단위로 이제 갑자기 이제 진입을 하니까 텍사스 지역에 있는 이제 국경 경비대 이제 말을 타고 기마경찰들 해가지고 무슨 옛날 뭐 노예 추적하는 것처럼 뭐 채찍 비슷한 게 들고 이제 그것도 이 이슈가 됐는데 사실 이런 이슈들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 제가 뭐 벨라루스, 폴란드, 먼 나라 이야기, 그다음에 미국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나라한테도 당장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일단 북한이 제일 가까운 나라일 수도 있고 이게 뭐 한 10년쯤 전에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뭐 연구하는 모임에 잠깐 이제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려하는 시나리오들이 뭔가 하고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유사시에 전문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일 우려되고 타격이 큰 게 이 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북한에서 하루에 5만 명, 10만 명씩만 내려보내면 한국이나 일본 입장에서 이거 감당할 수가 없다. 10일이면 100만 명이에요. 이를테면은 북한군이 휴전선 풀고 내려가세요. 우리 안 막아. 라고 하면은 그 내려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남방한 개선에서 무력으로 저지할까요? 못 하잖아요. 받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10일이면 100만 명이에요. 분당 하나 갑자기 생기고 분당 2개 사이즈 갑자기 생기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뭐 그건 육로 이야기고 이제 배로
뭐 원산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마음대로 가라라고 그러면은 이제 동해를 통해서 해류가 이제 일본 쪽으로 흐르니까 일본으로 또 갈 수 그러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하루에 수천 단위로 이제 만약에 계속 상륙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동북아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시나리오죠. 실제로 쿠바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클린턴 행정부였나요? 자고 한번 미국에 큰 타격을 준 적이 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제재 조치가 강해지니까 카스트로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선언을 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 떠나는 놈 막지 않는다. 갈 놈들은 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막 그 타이어 무슨 뭐 보트 온갖 거 물에 뜨는 건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몰려갑니다. 그 와중에 또 카스트로는 또 이 흉악범이 수용돼 있던 수용소 감옥문을 열어가지고 바닷가로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제 이게 플로리다로 몰려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미국 해안 경비대가 어떻게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이제 손을 들고 이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난민이라는 게 그 자체로도 이제 위험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때는 그 효과가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도 그냥 먼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찌해야 되나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뭐 난민 된 것도 참 슬픈 일인데 그 난민 입장에서는 그 위에 정치하는 인간들이 자기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열어줬다, 뭐 밀어줬다, 막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조금 그렇죠. 화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난민이라는 범주를 또 어떻게 설정할 건지도 상당히 사실 좀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난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이 많아지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난민을 인정해야 되느냐를 놓고 이제 판사님들도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인도적으로 잘 받아주는 게 정답이냐, 아니면 무조건 안 받아주는 게 맞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난민 이야기를 주제로 이 벨라루스의 그리고 폴란드 사이에 둔 국경 쪽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 봤고요. 우리도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